안녕하세요. 누워서 듣는 영화 이야기. 오늘은 미저리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소설가 스티븐 킹의 히트작으로 1990년 영화로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극으로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연극이 되었었죠. A Few Good Men,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스탠 바이 미, 이런 영화들 아시죠? 예, 이 명화를 감독했던 랍 라이너가 감독을 맡았습니다. 흑백 영화 1940년도, 50년도 영화를 리뷰를 하다 보면 1990년대 영화는 별로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요. 사실은 그럭저럭 30년이 넘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나온 그 배우 캐시 베이츠는 평범한 얼굴로 무명이었지만 이 작품에 캐스팅되어서 그 아주 섬뜩하고 무서운 연기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과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을 동시에 거머쥐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사람 팔자 잘 모릅니다. 이렇게 무명이었지만 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버티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영화 배우나 가수 중에서는 일약 스타가 되어서 명성과 돈방석에 앉는 경우가 많은 것을 주위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서 쓰여진 그 애니라는 이런 이름은 크레이지 러브의 주인공으로 쓰여진 이름인데 SNS의 카페나 블로그에서 여성들이 그 이후로 닉네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여성들은 이런 약간 크레이지하고 열정적인 그런 사랑을 추구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를 미친 듯이 사랑한다는 의미로 이제는 미저리라는 그 영화에 미저리가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줄거리지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은 미저리라는 것 보면은 참담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크레이지한 러브를 뜻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뭐 혼자서 좋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둘이 좋아하더라도 여성 쪽에서 엄청나게 좋아한다 할 때는 미저리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줄거리에 보면은요, 여기서는 특이하게 영화 속에서 또 소설가가 나오는 뭐 작품을 연달아 봐야 되는 그런 경향이 나옵니다. 소설가 폴 셀던은 역사 로맨스 소설 미저리 시리즈로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었지만 미저리 시리즈를 관두고는 다른 작품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미저리가 죽는 결말로 해서 시리즈의 마지막 권을 써냅니다. 이후 단골 호텔에서 신작 원고를 써서 들고 가던 중에 콜로라도 실버 크리크 부근에서 엄청난 눈보라를 만나서 그만 운전 중에 차가 전복되고 맙니다. 폴은 인근에 사는 간호사 애니 윌크스에게 구출이 됩니다. 예, 여기 나오는 여주인공 이름은 애니 윌크스입니다. 미저리는 여기에 나온 그 남주인공이 쓴 소설 미저리를 미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의 여주인공 이름을 미저리로 알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폴은 의식을 회복하지만 두 다리와 팔 한쪽은 한동안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애니는 눈보라 때문에 병원에 데려가지는 못한다면서 폴을 극진하게 간호를 해줍니다. 애니는 폴의 소설 미저리 시리즈의
열렬한 팬임을 자처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작 원고를 읽어보아도 되겠냐는 그녀의 물음에 폴은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런데 애니는 원고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면서 불만을 쏟아냅니다. 다음 날에 미저리 마지막 권을 사서 읽은 애니는 미저리가 죽는 결말에 분노하면서 아주 히스테리컬한 그런 난동을 부립니다. 그러고는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된 폴을 방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기서 벌써 이 애니는 약간 우리말로 하면 또라이 기질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침이 되자 애니는 폴에게 신작 원고를 불태우게 하고요. 대신 이 시리즈의 후속편을 쓰도록 강요를 합니다. 폴은 두려워졌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억지로 내용을 써냈더니 애니는 뭔가 부족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쓰게 합니다. 이제 폴은 충실하게 책을 쓰는 척하면서 이 무도한 애니에게서 벗어날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애니가 주는 진통제를 조금씩 모아서 수면제를 만든 뒤에 애니와 저녁 식사 도중에 와인에 수면제를 탑니다. 하지만 애니가 실수로 잔을 쏟으면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작가들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예측한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두 번째로 폴은 머리핀을 이용해서 문을 따고 나가서 부엌에서 식칼을 몰래 훔쳐옵니다. 이 과정에서 폴은 애니의 스크랩북을 보게 되고 그녀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아기들의 죽음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폴의 계획은 애니가 모든 것을 눈치채면서 다시 한번 무산됩니다. 애니는 거기에 감시를 하다가 더는 움직이지 못하게끔 두 다리를 망치로 후려쳐서 부러뜨려 버리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그녀가 폴을 그동안에 정이 들고 엄청나게 좋아하게 돼서 그를 가까이 두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기가 좋아하게 된 사람을 망치로 후려쳐서 곁에 있게 하는 것을 우리는 순수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 한편 바깥에서는 폴이 실종된 것이 알려지며 대규모 수색이 이루어진 끝에 조난당해서 죽은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자, 그러나 시체를 찾아야 되겠죠? 자, 실버크리크 지역의 버스터 보안관은 그런 결론에 의문을 품고 혼자서 폴의 행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미저리 시리즈에서 어느 구절을 발견한 그는 그것이 애니 윌키스가 재판에서 한 말과 똑같음을 추리해냅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을에 들러서 종이를 사다가 나른 것도 알아냅니다. 보안관은 애니의 집을 방문해서 폴의 행방을 찾게 됩니다. 애니는 폴을 지하실에 숨기지만 결국 보안관이 폴을 발견하자 신탄총으로 보안관의 가슴을 쏘아 죽이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범죄를 저지른 게 됐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면서 폴을 죽이고 애니는 자살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폴은 여기서 머리를 쓰게 됩니다. 새로운 소설의 결말이 머지 않았으니 미저리를 부활시켜달라면서 하루 더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마지막 장의 탈고를 앞두고 폴은 애니에게 담배와 샴페인을 주문하게 됩니다. 애니가 자리를 뜬 사이에 폴은 지하실에서 챙긴 기름을 원고에 뿌리고 애니가 돌아오자 원고를 불태우면서 협박합니다.
애니가 울부짖자 폴은 타자기로 애니를 내려찍고 뭐 다리가 불편한데 이게 얼마나 집중을 했겠습니까? 애니는 자살용 권총을 꺼내서 폴의 어깨를 쏘게 됩니다. 둘은 치열한 난투를 벌이게 되죠. 애니는 한 번 더 타자기에 머리를 박고도 죽지 않다가 폴이 휘두른 돼지 석상에 얻어맞아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18개월이나 지나서 구출된 폴은 새로운 작품을 무사히 출간하고 비평가들과 관객들의 호평을 얻게 됩니다. 독자들이 엄청나게 좋아했던 폴은 다시 돌아오니 이 팬들의 열광을 얻게 되죠. 편집자가 지난 감금 경험을 바탕으로 논픽션을 써보라고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아직까지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폴은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의 팬을 자처하는 가게 점원에게서 폴은 애니 윌크스의 환상을 보면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영화는 폴 쉘던 주인공을 배우 제임스 칸이 맡았고요. 여주인공 애니 윌크스를 무명의 캐시 페이지가 맡으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히 반향을 불러일으켰고요. 2번이나 그리고 작년에 연극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엄청나게 재미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영화를 연극이나 뮤지컬로 보는 맛은 좀 색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영화라 해도 그 당시에 봤던 나이보다 10년, 20년, 30년 더 먹을 때의 감성과 느낌은 대단히 다릅니다. 옛날에 내가 봤어. 저번에도 봤어. 그런 말보다는 한 번 더, 2번 더, 3번 더 볼 때 우리는 어떤 그 감동과 또 그 배우들의 연기, 또 줄거리 이런 것에서 새로운 감동을 느끼게 되니 지나간 영화나 지나간 연극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줄거리를 살펴봤습니다. 이 줄거리는 나무위키와 구글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등을 참조해서 제가 여러 번 읽어보고 그리고 좋은 것을 짜집기해서 이렇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작품을 쓴 작가는 과연 누군가? 우리는 영화의 내용을 알기 전에 그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스티븐 에드윈 킹이라는 그 작가가 썼습니다. 미국의 작가고요. 1947년생이니까 현재 76세 정도 됩니다. 보통 줄여서 스티븐 킹이라고 부르죠. 서스펜스와 과학 그리고 한상 소설의 작가이고요. 음악가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칼럼니스트, 배우, 영화 제작자, 감독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러 소설, 무서운 소설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3억 5천만 부가 넘는 판매 부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러의 왕이다, 킹 오브 하러 이런 별명을 갖고 있고요. 전문가로서 하러 소설의 역사에 정통하지만 SF, 판타지, 단편소설, 연극 대본 등도 많이 썼습니다.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활동량이 많은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소설이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만화 등으로 다른 미디어에 차용되었으니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리처드 바크먼이라는 필명으로도 롱워크를 포함해서 7권의 책을 썼는데 나중에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필명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또 존 스위든이라는 이름으로도 한번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에드윈과 넬리 루스 필즈베리 킹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가출을 했고요. 어머니 혼자 킹을 양육했죠. 그리고 데이비드를 입양해서 킹의 형으로 삼았습니다. 대부분 입양은 동생을 하는데 여기서 형을 입양을 했네요. 가족은 때때로 경제적인 곤궁에 시달렸죠. 그들은 위스콘신주의 웨스트 디피어, 인디애나주의 웨인, 코네티컷주의 스트랫퍼드 등으로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11살 나던 해에 메인주 더럼으로 돌아왔고요. 어머니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드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정신지체인을 돌보는 지역시설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메인주의 더럼 초등학교를 다녔고요. 일찍부터 호러 만화의 열렬한 독자였고요. 재미삼아서 글을 써서 데이비스 레그지에 투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형이 등사기로 찍어낸 것이었죠. 나중에는 그가 영화 등에서 본 스토리에 기초해서 쓴 소설을 주변 친구들에게 팔기도 했고요. 선생님에게 발각되어서 번 돈을 되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캐리가 성공했습니다. 캐리, 1973년 어머니 날에 더블데이 출판사가 소설 캐리를 사들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출세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작품은 당초 구상했던 아이디어를 전개시키다가 왠지 실망한 킹이 쓰레기통에 버린 원고를 아내 테비사가 되살려 끝내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선불로 $2,500를 받았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하나의 소설에 대한 금액으로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었죠. 결국 페이퍼백 출판권으로 $400,000를 벌었습니다. 그중 반은 출판사에 지불을 했고요. 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와 가족은 메인주 남부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 제레라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후에 예루살렘의 롯이라고 바꿨다가 다시 한번 살렘스 롯으로 바꿔서 1975년 출간하게 됐습니다. 1974년 캐리의 출간 직후에 어머니가 자궁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녀가 죽기 전까지 이모인 엠리네가 소설을 대신 읽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킹은 음주 습관이 심각해졌어요. 심지어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읽을 때조차 취해 있었다고 하는 풍문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오 킹과 가족은 콜로라도주의 보울도로 이사를 했고요. 샤이닝을 썼습니다. 가족이 메인주 서부로 돌아온 곳은 1975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네 번째 소설인 스탠드를 썼고요. 1977년 가족과 함께 짧게 영국에서 다녀온 뒤에 메인 대학에서 창작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래로 그의 주거지는 지금까지 미국의 메인주입니다. (1999년) 여름 무렵에 유혹하는 글쓰기에 회고 부분을 끝낸 채 진척시키지 못하고 8개월을 방치해두고 있던 중이었죠. 6월 19일 오후 4시 30분경 메인주 센터러벨 5번 도로의 갓길을 걷고 있는데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사람이 운전하는 미니밴이 뒷좌석의 강아지 때문에 길을 이탈했고 이어서 작가인 킹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로에서 14피트나 떨어진 곳에 처박히게 됐죠. 옥스포드 군의 부보안관 맷 베이커에 따르면 킹은 뒤에서 받쳤고요. 목격자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운전자는 과속이나 난폭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킹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그 자신이 사고를 낸 차와 서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네요. 사고 당시 킹은 부보안관에게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줄 정도로 의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브리지턴의 노던 컴벌랜드 병원으로 갔다가 나중에 헬기로 루이스턴의 중앙 메인 병원으로 옮겨졌죠. 오른쪽 폐가 주저앉았고요. 오른다리가 복합 골절되고 두피가 찢어지고 이 두 엉덩이 부분이 부러졌다고 진단을 받은 그는
7월 9일 이후로 거의 3주간을 입원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그해 초에 소설 한 편을 거의 끝내놓은 상태였는데 그 등장인물 중 하나가 차에 받치는 교통사고를 당하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 유사함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신경 쓰고 싶지는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엉덩이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남긴 후유증으로 심한 폐렴을 앓았고요. 이 기간 중에 부인 테비사 킹은 남편의 스튜디오를 재배치하려는 의혹을 얻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 도중에 방문한 킹은 만일 자신이 실제로 죽는다면 자신의 작업실이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다가 소설 리지의 이야기에 영감을 또 얻었다고 합니다. 2002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절필을 선언했지만 머지않아 다시 집필을 재개했습니다. 어떤 직업에 전문직으로 특히 종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그만뒀다가 오히려 그만둔 상태가 힘들어서 자기의 일을 재개하는 경우는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소설가가 절필을 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괴로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경험 삼아서 아마 미절이라는 이런 작품이 탄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작품은 작가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의 이러한 경험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미절이라는 소설과 영화를 같이 접하게 된 것이죠. 인기가 있는 명화에는 그 명화를 받쳐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자, 캐시 베이츠라고 이 배우는 그 당시까지는 사실은 무명이었습니다. 출연은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미국 출신이고요. 아일랜드계입니다. 1948년 출생자니까 현재 75세 정도 됐죠. 그리고 이 영화로 인해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는 원래 연극배우로 시작을 했다가요. 1971년 밀로시 포르만 감독의 타리에서 조연으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영화에 데뷔를 해서 지속적으로 조연으로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미저리의 그 애니 윌크스 역이 이 배우의 인생에서 큰 그 전환점이 됐겠죠. 광기에 물들어가는 중년 여성을 정말 소름 끼치게 연기를 했고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그녀의 손동작 하나하나와 눈빛 하나하나에 관객들이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아주 가슴을 졸이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 여자의 연기 때문이었죠. 제임스 카메론의 그 타이타닉에서도 남편의 광산 발견으로 벼락부조가 된 실존 인물인 마거리 토빈 브라운 역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인물은 귀부인들 사이에서는 졸부라고 따돌림 당하지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후반부에 배가 침몰되었을 때 구조 보트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저기 생존자가 아직 있을 텐데 가서 더 태우자면서 그나마 양심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귀족들은 이기적이고 자신만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여기서 튀는 발언을 좀 한번 한 거죠. 몰리 브라운이 유명해진 이유가 이 에피소드 때문으로 이후에는 침몰하지 않는 몰리란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도 소탈하고 푸근한 성품을 가진 모습으로 등장하며 주인공 잭 도슨이 부자들의 파티에 초대되었을 때 그가 망신당하지 않도록 자기 아들이 예전에 입었던 턱시도를 입혀주고 상류층의 식사 예법을 가르쳐주기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오피스의 조 베넷 역할을 맡았으며 2013년부터는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2년 유방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며 양쪽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거쳐서 완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수술 후유증으로 양팔에 림프 부종이 생겨서 고생을 했고요. 정부의 관심과 연구 투자를 촉구하는 운동을 성공적으로 벌여서 관련된 사회복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명배우가 된 겁니다. 예, 다음번에는 이 무서운 여성들의 이 여성의 그 배경으로 아주 그 공격을 당하는 두려움에 떨었던 명배우 제임스 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풀네임은 제임스 에드머드 칸이고요. 1940년생이니까 나이가 굉장히 83세 정도 됩니다. 2022년도 7월 6일 날 사망했습니다. 예, 이 배우는 꾸준히 조연으로 많이 출연을 해서 큰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입성한 몇 안 되는 배우에 속하기도 합니다. 독일에서 이민 온 유대인 집안 출신입니다. 젊었을 적 미식 축구 선수였으며 가라데를 배우기도 하고 열정적인 스포츠맨 배우로 유명했습니다. 예, 대부에서는 상의를 탈의하고 나왔었는데 그 근육줄에 어깨가 떡 벌어진 어깨 건달처럼 보였습니다. 대부의 소니 역으로 엄청난 명연기를 선보였고요.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씨와 다혈질의 이중적인 모습을 완벽하게 묘사해냈습니다. 특히 기자의 카메라를 부순 뒤 돈을 뿌리는 장면에 있어서는 알파치노나 마론 브란도 못지않은 명연기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대부 촬영 시점에서는 그 무명인 알파치노에 비해서 제임스 칸이 오히려 네임밸류가 더 있었습니다. 알파치노에 앞서서 마이클 클레온의 배역에 고려되기도 했었고 본인도 마이클 역을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폴라 감독은 마이클 역에는 전형적인 시칠리아인을 원했고요. 소니 역은 미국화된 이탈리아계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 감독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디 출신인가 이것도 감독이 낙점하는데 큰 좌우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때문에 알파치노와 제임스 칸의 일화를 들어보면 작중에서도 그러하듯 촬영장에서도 칸이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당시 다소 주눅이 들어도 있었던 알파치노에게 장난도 치면서 분위기를 주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칸 본인의 말에 따르면 대부 이후에 자신에게는 항상 사람이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갱스터 영화 대본만 들어왔다고 하네요. 본인은 유쾌하고 노래와 춤에도 자신이 있었지만 이런 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또 캐스팅도 되지 않았다고 섭섭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초에 여동생이 백혈병으로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면서 우울증에 크게 빠져서 영화 활동을 몇 년 동안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자,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연출작 병사의 낙원 1987년작입니다. 이것으로 복귀했지만 작품평이 그다지 좋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일리언 네이션은 흥행에 성공했고요. 컬트팬이 양성됐고 그 후 많은 프랜차이즈를 낳았습니다. 이 작품 1990년에 이 좋은 작품 비저리에 출연해서 소설가 폴 셸던 역으로 정말 좋은 연기를 선보였는데 조금 아까 설명한 애니 윌크스 역의 그 캐시 베이츠가 워낙 뜨다 보니까 묻혔어요. 이분의 연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묻힌 감이 있습니다. 아쉽죠? 예, 미국 요즘 세대에겐 대부가 아니라 엘프의 월페럴 아버지 역할로 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국내에선 별로 유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클래식 반열에 드는 성공한 영화였습니다. 2020년에는 그 허리가 안 좋아서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이제 다니기도 했고요. 2022년 재작년이네요. 7월 6일에 사망을 했고요. 미국과 세계 각지에서 애도가 쏟아지고 있는 명배우입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와 관상동맥 질환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역시 그 미저리에서 두 남녀 배우의 뜨거운 연기로 지금까지도 이 영화는 사람들에게 그 TV나 넷플릭스에서 자주 보여지는 영화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연극도 전 세계에서 꾸준히 상연되는 정말 좋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두 배우의 열연에 정말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예, 이 명화 다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 뒤에 비하인드 이야기를 몇 가지 전달을 하면서 영화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이 영화는 아카데미를 수상한 스티븐 킹의 원작 중에서 유일한 각색판입니다. 애니는 항상 킹의 가장 무서운 팬의 혼합물로 소설에서 의도가 됐습니다. 메리 타일러 무어가 애니 윌크스 역을 원하기도 했습니다. 호텔 근처에 미친 남자는 또한 스티븐 킹이 쓴 소설에 기초한 샤이닝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스티븐 킹의 첫 타이프라이터 중 하나는 단순히 영화에서 제임스 칸이 사용한 것과 같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N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니 윌크스는 항상 뜻밖의 깊이와 공감과 함께 쓰는 것으로 깜짝 놀랐기 때문에 스티븐 킹이 좋아하는 그런 글 쓰는 캐릭터입니다. 메인 캐릭터 폴 쉘던의 소설은 그 당시 스티븐 킹의 소설들을 출간한 같은 출판사인 바이킹에서 출판한 것입니다. 자신의 애니 윌크스 역으로 캐시 베이츠가 입은 드레스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머틀 해변의 플래닛 헐리우드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애니 윌크스 역으로 줄리아 로버츠와 함께 거의 브로드웨이 연극으로 변했습니다. 킹이 애니가 꼬마 요정이 아닌 주변에서 남자를 내던질 수 있는 강건한 여성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거부했습니다. 소설 미저리를 위한 오리지널 아이디어에서 애니가 돼지 미저리를 그에게 먹이로 주는 것으로 폴 쉘던을 죽이고 그가 쓴 책을 그의 피부로 묶는 걸 계획했었습니다. 이 타이틀은 애니 윌크스 첫 번째 에디션이었습니다. 롭 라이너 감독에 의하면 애니 윌크스의 살인 흥청은 느슨하게 2년 넘게 그녀가 돌봤던 50명의 아이들을 죽인 것으로 믿는 간호사 제네 존스에 기초한 것입니다. 제임스 칸은 잭 니콜슨이 거절한 후에 주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또한 아카데미를 받은 사이코 간호사의 피해자인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에서 니콜슨의 역을 거절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캐시 베이츠는 그녀가 잔디 깎는 기계와 함께 반복적으로 그의 위를 지나간 것으로 어린 경찰을 죽인 장면을 자른 것에 실망했다고 합니다. 롭 라이너 감독이 관객이 그걸 보고 웃는 걸 걱정했다고 하네요. 애니가 폴의 발목 사이에 나무 블록을 자리하고 절름거리는 그에게 큰 망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스티븐 킹이 쓴 책에서 애니는 도끼로 그의 왼쪽 다리를 자릅니다. 이 장면은 너무 많이 피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너무 잔인했었으니까요. 스티븐 킹이 원래 자신의 필명인 리차드 바크만 아래 소설 출간을 계획했었습니다. 그걸 쓰는 동안 킹이 바크만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는 이후 자신의 진짜 이름 아래 소설을 출간했었고 바크만이 필명의 암으로 죽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잘 보셨습니다. 또 듣는 영화는 보는 영화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영화에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잊어버렸거나 하는 것을 누워서 편안하게 듣다 보면
그 과거의 추억도 떠오르고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편안한 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